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이 온다고 하면 괜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기쁘면서도 이상하게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가슴은 막연히 답답해지기까지 하죠.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한마디에 반가움이 먼저 올라왔다가 곧이어 걱정과 부담이 밀려듭니다. 뭘 해먹이지? 애들은 좋아할까? 냉장고는 뭐가 있었더라? 청소는 언제 하지? 허리도 아픈데. 그 순간 가만히 있던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손끝이 저릿저릿해 옵니다. 자식들이 오는 게 싫은 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냥 그게 점점 힘들어질 뿐입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애들이랑 갈게요. 와이프도 같이요. 그 순간 기쁜 마음과 동시에 머릿속에 떠오른 건 냉장고 정리, 거실 청소, 반찬 준비, 그리고 내 허리 통증이었죠. 잠깐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안 될까? 그 말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그래, 기다릴게 라고 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가슴 안쪽은 무거웠습니다. 왜일까요? 자식이 오는데 왜 숨이 막혔을까요? 부모는 늘 반겨야 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부모는 언제나 자식을 반기는 거야. 엄마 밥이 최고지.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그런 말 한마디에 우리는 입을 다뭅니다. 그렇다고 정말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저 나도 나이가 들었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도 몰라주는 게 속상할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습관적 과잉 헌신이라고 한다네요. 처음엔 사랑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예전엔 기꺼이 해주던 일들이 이젠 점점 버겁고 무리하면 이틀씩 알아눕게 됩니다. 하지만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내가 나쁜 부모가 될까봐요. 예전엔 자식들이 오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시장 보러 다니는 길마저도 설렜고 요리를 할 땐 피곤함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같은 일을 해도 힘들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청소 한 번 했다고 숨이 가빠오고 반찬 몇 가지 준비했을 뿐인데 손이 저립니다. 그리고 그때 문득 드는 생각. 나도 이제는 지쳤구나. 69세 이숙자 씨는 며느리와 손주가 온다는 전화를 받고 이틀 전부터 분주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창틀 닫고 냉장고 정리하다가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허리가 아파서 안 될 것 같아.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렵던지요?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식이 온다는데 아픈 티 낼 순 없으니까요. 나도 반가워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내 몸이 예전만큼 따라주지 않아요. 이 한마디 누군가가 먼저 대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약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그저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는 걸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오는 게 반갑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날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쁘면서도 무겁고 보고 싶으면서도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가진 내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속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부모의 속마음. 어느 날 문득 마음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식이 잘 살고 있고 손주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애쓰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이렇게 외로울까요? 엄마, 주말에 갈게요. 그 말에 반가운 척했지만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복잡했는지. 자식이 오면 좋지요. 근데요, 그걸 준비하고 맞이하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어때? 힘든 건 없어? 허리는 괜찮으셔? 청소는 나중에 내가 할게요. 이런 말 듣고 싶지만 들어본 적 없습니다. 부모는 늘 잘 계실 거라고, 당연히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입니다. 나도 묻고 싶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왜 아무도 내 속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을까? 처음부터 알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저 밥을 차리고 웃으며 맞이하고 기꺼이 손줄을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점점 나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가 말을 안 했기 때문이죠. 말을 해도 안 될 것 같았고, 말을 꺼내는 순간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엄마,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엄마 음식 먹고 싶어서 온 건데. 좀 쉬게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말들이 마음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한숨 한 번 쉬었을 뿐인데. 그 한숨조차 죄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안함과 서운함, 지침과 후회, 그리고 아주 작은 기대. 그 모든 게 뒤엉켜서 내 속이 자꾸만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렇게 서운할까? 그냥 편하게 말하고 싶을 뿐인데. 이런 감정을 안고 매번 자식들을 반깁니다. 밝은 얼굴로요. 하지만 내 속은 조금씩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았는데 내 얼굴이 참 낯설었습니다. 피곤하고 생기 없고 한없이 지쳐있는 그게 내 모습이더군요. 자식을 위해, 가정을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온다고 하면 내 마음은 긴장합니다. 내가 힘들다는 걸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부모라는 자리는요, 가끔 감옥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항상 괜찮은 척을 해야 하고, 항상 도와줘야 할 것 같고, 항상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엄마, 밥하지 마세요. 오늘은 내가 사갈게요. 이 한마디에 눈물이 핑 도는 건 그동안 내가 너무 참았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찻잔 한 잔이 설거지 대신 해주는 그 손길 하나가 부모의 마음에는 참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오는 거 싫으세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다만, 이젠 좀 쉬고 싶습니다. 반가운 건 여전한데, 몸이 마음이 조금 힘들 뿐이에요. 이런 제 감정을 누군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별일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큰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런 내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치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나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사랑도 때로는 조금 쉬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왜 아직도 손님일까요? 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 관계의 거리를 다시 생각해보는 다음 이야기에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왜 아직도 손님일까요? 여러분, 딸이 혼자 온다고 하면 슬리퍼 신고 나가서 반갑게 맞이하지만 사위가 같이 온다고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바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며느리가 온다 하면 문득 거실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됩니다. 안 보이던 먼지도 눈에 들어오고 냉장고 속 반찬 상태가 괜히 신경 쓰입니다.
속옷도 감춰야 하고 욕실 수건도 새 걸로 바꿔야 하죠. 며느리도 내 자식인데 왜 난 그녀를 편하게 대하지 못할까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편해지기엔 시간보다도 더 큰 장벽이 역할이라는 틀 속에 있었던 겁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고 있는 반찬 꺼내 먹고 밥솥 뚜껑도 툭툭 열어보죠. 하지만 사위는 앉아서 조용히 웃기만 합니다. 뭐라도 드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만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죠. 며느리는요,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67세 유정순 씨는 말합니다. 우리 사위가 온다고 하면 마음이 바빠요. 왜인지 모르게 없는 닭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고 장어라도 사다 놓아야 마음이 편해요. 그 마음 저도 압니다. 저희 딸이 결혼하고 처음 사위랑 온 날, 그날 아침부터 손이 바빴습니다. 냉장고 정리, 화장실 점검, 입지도 않던 외출복 꺼내 입고 주방 환기까지 다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내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왜 나는 이토록 손님 맞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며느리에게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밝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예쁘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우리는 그걸 배려라 여기며 고마운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조심스러움이 거리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딸의 결혼을 축복하며 가족이 하나 늘었다고 말하지만 그 가족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방문자 같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역할 기대 충돌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며느리였을 때의 기준으로 지금의 며느리를 바라보고 나는 장모였던 나의 어머니를 떠올리며 지금의 사위에게 기대를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문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가끔은 부럽습니다. 예전엔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 며느리는 자기 생각을 똑부러지게 말합니다. 사위도 눈치 보지 않고 자기 할 말은 또박또박 하더군요. 그 당당함이 한편으론 멋지기도 하면서 가끔은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날들이 괜히 서러워지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안 도와준다고, 사위가 가만히 앉아 있다고, 그게 꼭 잘못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들은 배려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편하게 있으라는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을지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우리는 눈빛 하나, 숨결 하나에도 서운함과 감사함을 동시에 느끼는 존재들이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감정들을 조금은 편하게 넘길 수 있을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조정하면 감정이 조금 덜 다칩니다. 며느리가 도와줄 거야. 사위가 예의 바를 거야. 이런 기대 대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덜 힘들게 보내자. 우리 집에 온 손님, 내가 여유롭게 대하자. 그렇게 마음을 정리하면 서운함도 피곤함도 조금은 덜해졌습니다. 예전엔 며느리는 일손이었지만 지금은 손님입니다. 예전엔 사위는 사위였지만 지금은 손주 아빠일 뿐입니다. 우리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고 그저 그들도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보고는 싶은데 너무 자주는 부담이에요. 사부 그리움과 피로 사이에서에서는 자녀 방문이 기쁘면서도 필요한 그 미묘한 감정들을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그리움과 피로 사이에서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자식이 떠난 다음 날 텅 빈 거실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아련하게 귓가를 맴돌던 그 순간 말입니다. 보고 싶어서 기다렸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고 왜 이렇게 지치는 걸까요? 정말입니다. 자식이 오는 건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머리보다 몸이 먼저 피곤하다고 외칩니다. 발이 아프고 허리가 당기고 이틀은 알아눕습니다. 심지어 자식이 떠난 후에는 오히려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그걸 느끼는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움과 피로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습니다. 정말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오면 힘듭니다. 자식에게 오지 마라는 말을 꺼낼 순 없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덜 왔으면 내 몸이 덜 힘들 때 오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온다고 하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집니다. 반찬을 만들고 이불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방향제를 새로 사다 놓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신경 쓰겠어? 하면서도 마음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편하게 있으라는 말과는 달리 몸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바쁘게 보내고 나면 그 다음 날엔 온몸이 삐걱거립니다. 자식은 이미 돌아갔고 손주의 웃음소리도 조용해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느낍니다. 아, 이번에도 내 몸을 너무 몰아붙였구나. 그 피로는 누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 스스로도 나는 부모니까 괜찮아라며 그 피로를 무시합니다. 어느 날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얘야, 이번엔 그냥 전화만 하자. 엄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말이다. 하지만 그 말이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결국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래, 얼른 와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분주해졌죠. 그때 들었던 말, 엄마는 늘 대단해요. 그 말이 어딘가 모르게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리움은 참 따뜻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리움이 지나치면 몸이 병이 납니다. 그리운 마음에 무리하게 준비하고 무리하게 웃고 무리하게 버텨내다 보면 그 사랑은 언젠가 지침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두 감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릴 수는 있어도 버텨내는 건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올 땐 편하게, 가볍게 오면 좋겠다. 이 말을 언젠가는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2세 임정순 씨는 말합니다. 애들 온다고 하면 눈앞이 환해져요. 그러면서도 집안 먼지가 왜 그렇게 잘 보이는지요. 그날도 아침부터 침구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거실 정돈하고 한참을 뛰어다녔습니다. 애들이 도착했을 땐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애들이 떠나고 난 다음 그제야 찜질팩을 꺼내고 파스를 붙였습니다.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도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쉬고 싶기도 해. 이 말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사랑하지만 지치고 보고 싶지만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오지 말고 올 땐 식사 준비는 간단하게, 외식도 좋고 밀키트도 좋습니다. 청소는 함께하고 머무는 시간도 적당히. 이게 서운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입니다. 보고 싶은 마음, 그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준비하는 내 마음과 내 몸은
이제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싶은 마음과 지키고 싶은 나를 같이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움과 피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용히 숨 고르고 싶은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무릎이 너무 아픕니다. 오부 손주는 예쁘지만 무릎은 아픕니다에서는 손주 사랑과 체력의 한계를 오가는 조부모의 진짜 감정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손주는 예쁘지만 무릎은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신기한 감정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아픈데 웃음이 먼저 나는 감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손주입니다.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손주가 팔 벌려 달려오면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나 안아주게 됩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놀이기구를 태워주고 숨이 찰 만큼 따라다녀도 아이고 우리 복덩이 하며 웃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작은 얼굴, 콩알만 한 손, 그리고 조그마한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던 그 순간. 그때 느낀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말로 할 수 없고 어느 표현도 부족한 그냥 이 아이는 내 심장을 품고 태어났구나 싶었습니다. 손주가 처음 걸었을 때 박수치며 환호했던 그날도 기억납니다. 근데요, 그 아이가 뛰기 시작하면서부터 제 무릎은 조금씩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 위로 올라갔다가 뛰어내리고 벽을 타고 올라가고 방 한쪽 끝에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그 속도에 저는 점점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팔목도, 발목도, 그리고 특히 무릎. 한번 뛰고 나면 며칠을 알아눕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웃으면 그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죠. 그게 바로 손주라는 존재가 주는 마법입니다. 자식을 키울 때는 사랑은 있었지만 표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늘 쫓기며 살았습니다. 매일 밥하고 옷 빨고 학교 보내고 학원 데려다 주고 사랑해도 표현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손주에게는 그때 하지 못했던 모든 걸 해주고 싶습니다. 콩나물 봉지를 쥐고 흔들어도, 벽에 낙서를 해도, 가구를 뒤엎어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그 마음뿐입니다. 말을 배우다 할머니라고 부르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고 할부지 이리 와 하면 주름진 얼굴이 활짝 펴집니다. 놀아주는 건 좋은데 1시간만 지나도 허리가 쑤시고 무릎은 터질 듯이 붓습니다. 애가 무릎 위에서 폴짝폴짝 뛸 땐 기분은 좋은데 속으로 나이고 내 연골하고 있습니다. 누워서 쉬고 싶은데 할머니 공 주세요. 할부지 뛰어가요. 그 말 한마디에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74세 최선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주가 오면 참 반가워요. 그런데 애랑 놀아주고 나면 이틀은 누워 있어야 해요. 그래도 또 오면 정말 기쁘다고 하십니다. 왜냐고요? 그냥 그 아이가 있어서 내 삶이 다시 따뜻해진 것 같아서요. 하지만요, 이런 감정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와 놀아주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무릎에 멍이 들고 며칠을 절룩거렸죠.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사랑은 마음껏 주되 몸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를 예뻐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병원 가셔야 합니다. 파스만 붙이지 마시고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무조건 쉬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효도받는 법이고 그게 진짜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무작정 뛰어다니며 놀아주는 대신 책을 읽어주고 같이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칠놀이를 해보세요. 조금 더 조용한 방식으로
조금 더 무리가 덜 가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부모가 아이와 놀게 두고 우리는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주는 참 예쁩니다. 정말이지 세상 모든 걸 주고 싶을 만큼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예뻐하려면 내 무릎이 버텨야 하고 허리가 지탱해줘야 합니다. 그러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당신도 지치지 않고 웃을 수 있도록 이제는 건강한 사랑을 배울 때입니다. 서운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육부 서운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에서는 며느리와 자식에게 느끼는 서운함과 그 감정의 진짜 정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서운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서운했던 적 있으셨나요? 한마디 말, 하루의 방문, 무심한 눈빛 하나에도 가슴이 뻐근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스스로에게 자꾸 묻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괜히 마음 상한 걸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운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그건 저희 방식대로 해볼게요. 아들은 덧붙입니다. 요즘은 다 그렇게 해요, 엄마.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건 알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해집니다. 마치 내가 낡은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 삼키게 됩니다. 어떤 날은요, 그들이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아무 말 없이 잘 먹고 잘 지내다 그냥 가버리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쪽이 허전해집니다. 문 앞에서 손 흔들고 들어오던 그들, 이제는 인사도 짧아졌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그럼요, 다녀갈게요. 그 말투 하나에 내 마음이 천근만근 내려앉습니다. 이웃집 김 여사는 말합니다. 우리 며느리는 너무 잘해요. 사위가 올 때마다 꽃을 사와요. 그 말을 듣고도 아이고 부럽네요 하며 웃지만 마음속에서는 나는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아이들은 왜 저렇지 않을까?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비교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냥 그만큼 마음이 외로운 거겠지요. 심리학에서는 역할 기대의 충돌이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며느리였을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집안일을 도왔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예의를 다했습니다. 지금의 며느리는 자기 시간을 지키고 하고 싶은 말은 또박또박합니다. 그 당당함이 한편으론 보기 좋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왜냐고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참고 견디며 살아온 시간을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득 내가 며느리였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바지런히 일하고 묵묵히 감정 숨기고 친정 부모님 앞에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하며 살았습니다. 그 시절의 나를 돌아보니 지금의 며느리를 보며 왜 서운한 마음이 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서운한 마음을 계속 참다 보면 나중엔 그 마음이 원망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가 좀 지쳐. 이번엔 그냥 전화로 이야기하자. 한 번쯤은 밥 안 해주고 외식하고 싶어. 그 말들이 우리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정은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그저 내 마음의 온도를 알려주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만큼 외로워졌다는 말, 이만큼 기대하고 있었다는 말. 그 서운함은 오히려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6세 김말순 씨는 며느리가 왔을 때
조심스러웠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자꾸 나도 모르게 시키게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러대요. 엄마, 요즘 시대는 안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아무 말도 안 했답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엔 여전히 말하지 못한 많은 감정들이 남아있다고 하셨습니다. 이해받고 싶다는 욕구는 모든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해가 아니라 존중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그런 마음이셨구나. 그 말 한마디만 있어도 서운한 마음이 절반은 녹습니다. 오늘은 서운함을 탓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따뜻하게 살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해보려 합니다. 얘야, 가끔은 그냥 안아줘. 그게 제일 큰 효도야. 사랑이 식어서 서운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여전히 그들에게 가 있기 때문에 조금의 무심함도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서운해야 합니다. 그 서운함이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니까요. 그 서운함이 우리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요. 칠부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요에서는 부모도 돌봄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부모는 늘 강해야 한다고, 늘 참고 버텨야 한다고 믿게 된 게요. 아프다는 말도, 외롭다는 말도 그냥 괜찮다는 한마디로 덮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는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돌봄이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가족을 깨우고 밥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누구보다 먼저 잠들지 못하고 자식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먼저가 습관이 되다 보니 어느새 내 삶은 가장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언제 이렇게 주름이 졌을까? 하지만 사실 주름보다 더 낯선 건 그 눈빛입니다. 힘든 티를 내지 않으려 웃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고단함은 거울 속 나만 알고 있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은 참 대단한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 역할에 묻혀 한 인간으로서의 나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어떤 날은 외롭고 어떤 날은 칭찬받고 싶고 가끔은 위로받고 싶은 사람인데 그런 내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엄마니까 아빠니까라는 이유로 잊혀졌습니다. 나는 아팠습니다. 그런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족이 있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애들도 바쁘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겉은 괜찮은 척 웃고 있어도 속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삶을 살고 있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삶을 거의 살아본 적이 없었다는 걸요. 아이 키우느라, 시댁 챙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그리고 어느새 나는 누구였을까? 기억도 희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삶의 순서를 바꿔보려 합니다. 늘 마지막이었던 나를 이번엔 가장 먼저 챙겨보려 합니다. 아픈데 참지 말고 병원부터 가고 먹고 싶은 음식 아끼지 말고 사 먹고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주저 말고 등록하고 아침 햇살 좋은 날 혼자라도 산책 나가고 이 모든 게 부모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게 사랑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게 살아주는 것이 자식에게 주는 최고의 효도다.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자식들이 바라볼 때 그들의 얼굴엔 걱정과 무거움이 드리워집니다. 내가 아프면 그들도 아픕니다. 73세 윤종분 씨는 오랫동안 무릎 통증을 참고 살아오셨습니다. 손주도 봐야 하고 밥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손 놓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결국 병원에 실려가고 나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아무도 편하지 않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지금은 매주 물리 치료를 받으며 동네 복지관에서 노래도 배우신답니다. 그 시간들이 처음엔 낯설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왜 이걸 하려고 했지? 누구 눈치 보고 있던 거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먼저 돌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이제는 미안하지 않게 나를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한 아침, 좋아하는 노래 하나 틀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가끔은 보고 싶었던 책을 펼쳐 읽고 혼자 영화를 보며 웃기도 하고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느낄 수 있는 하루를 선물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 아닐까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돌보고 쉬고 위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삶도 정말 훌륭했지만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챙기는 일,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결국 우리 가족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8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에서는 모든 관계를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닐까? 이제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동안 참 많은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누군가의 딸로. 그 많은 이름들 속에서 정작 나라는 이름은 늘 가장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문득 나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 주름진 눈가,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속에서 낯설지만 반가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그래, 나 아직 여기 있구나. 이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구나. 누구보다 많은 관계를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불편한 감정도, 오해도, 서운함도 참았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그게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계속 설득했죠. 하지만 이제는 생각합니다. 가족이기에 더 솔직해져야 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래 참았습니다. 많이 미뤘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좀 더 여유가 생기면, 남편 정년하고 나면, 그렇게 미뤄왔던 나의 시간을 이제는 더는 미뤄선 안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내가 웃어야 내 사랑도 깊어집니다. 어디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이번 주말엔 약속 있어서 못 봐요. 오늘은 나 혼자 산책하려고요. 그거 다음에 해줄게요. 지금은 나를 챙기고 싶어서요. 이 말들 한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말들이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걸요. 68세 홍영자 씨는
평생 자식들 위해 살아오셨습니다. 퇴직금도 아들 사업에 보태주고 딸 육아 도우러 전국을 누비셨죠. 그러던 어느 날 몸에 이상 신호가 와서 병원에 갔더니 고혈압과 당뇨가 동시에 왔습니다. 그때서야 이제는 멈춰야겠다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게 주 3회 복지관 노래교실, 매일 아침 20분 걷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만히 있는 연습이었답니다. 홍 씨는 말합니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기예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고요하고 따뜻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차를 천천히 마시고 식물 하나에 이름을 붙이고 일기 한 줄을 써보는 것만으로도 내 삶이 훨씬 풍성해졌다는 걸 느낍니다. 누구보다 오래, 누구보다 깊게 살아낸 내가 이제야 진짜 내 모습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배우자에게 헌신하고 부모에게 순종했던 그 시간도 참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스스로를 돌보고 나에게 말 걸어주며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고생했어. 참 잘 살아왔어. 지금도 충분히 괜찮아. 앞으로는 네가 제일 먼저야. 이런 말들을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나에게 건네주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방법이니까요. 아직도 다음에라고 미루고 있다면 오늘이 바로 그 다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고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내 인생의 두 번째 봄입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에게 다가가는 이 여정이 우리를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결혼한 자녀 방문이 항상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 8부작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세요. 그 마음 제가 소중히 읽고 응원으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충분히 잘 살아왔고 지금부터는 더 나답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